미국의 의전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여러 논쟁거리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왜 만나지 않았냐, 의전에 결례가 있다 등입니다. 뉴스룸은 그중에서 코너에 몰린 외교에 주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인도태평양 질서와 함께라는 용어로 미국 편에 서라는 사실상의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군사 행동까지 벌이며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복잡한 외교 함수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당장 회동 문제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노출한 겁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 이슈, 국방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인 만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대신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펠로시 의장단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한 것을 두곤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도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혔습니다. 앞서 대만을 방문해 반중 인사들을 폭넓게 만난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강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경제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반중 대열에 함께하자는 압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전화통화는 40분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 내부에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만나는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했다가 만남을 조율 중이란 일부 보도가 나오자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후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회동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언론에 공개됐고 결국 외교적 결례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결례, 국내 정치적으로 좀 정제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 윤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을 끝내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있어 이미 2주 전에 미국 측과 만나지 않는 걸로 결정했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그 이후에 결정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도 모든 것은 우리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중국은 예상대로 군사 행동을 강행했습니다. 대만을 완전히 포위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합니다. 박성우 특파원, 대만 6곳을 에워싸고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사일까지 발사했죠. 네, 오늘 낮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북부와 동부, 남부 해역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정확히 11발 발사됐습니다. 조금 전 중국이 영상과 함께 직접 공개했습니다. 미사일은 대만 북동부와 남서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다만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넘어가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군은 오늘 훈련에 스텔스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했습니다. 네, 장거리 실탄 사격도 있었다고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 닝더시 시민들이 직접 찍은 겁니다. 산에서 장거리포가 잇따라 발사되고 있는데요. 한두 발이 아닙니다. 굉음을 내며 대만 해협을 향해 위협적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무기들은 대만 인근의 어디를 향해서 발사가 된 겁니까? 중국군은 대만 해협 동쪽 해역을 목표물로 해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CCTV 군사 채널에 공개된 그래픽에서 20발이 넘는 포가 발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장거리포의 사격 지점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가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예, 그 대만 해협 중간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선은 중국과 대만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지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만 해협의 폭은 최단 거리로 약 130km 정도 됩니다. 중국과 대만은 그 가운데, 즉 중간선을 암묵적인 경계로 삼아 서로 침범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경계를 넘어 타격을 감행하면서 대만의 해역을 사실상 공격한 셈이 됐습니다. 이는 대만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중국의 이런 무력 행동, 의도를 뭐라고 분석을 합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수 있고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군사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일종의 군사적 리허설이라는 겁니다. 네, 대만은 하루 종일 비상 상태였죠. 대만 국방부는 군사 경계 태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주권 침해라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 대만 행정망이 갑자기 해킹을 당해 작동을 멈추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박성훈 기자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는 40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화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펠로시 의장의 주요 발언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펠로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4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 안보 그리고 기술 협력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펠로시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꿔 나가자 이렇게 제안한 부분입니다. 네, 자 함께 가꾸어 나가자 이게 권유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 요구일 수도 있고 사실상의 압박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안보 정책이 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용어를 미국이 사용하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우회적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네. 한마디로 오늘 펠로시 의장의 말도 따져보면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의도를 차단하고 중국의 부상과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최근까지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데 이른바 칩4라고 하죠.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오늘 논의가 됐습니까? 오늘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에서는 칩4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의회 관계자들이 통과시킨 이 반도체법 혜택이 한국에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은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칩4 가입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회적으로 반도체 협력은 함께하자는 말로 압박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칩4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아직까지 가입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이 칩4라는 게 미국 주도로 이 반도체 기술을 논의하고 그리고 반도체 기술 보유 국가들을 모아서 이 협력체를 만드는 건데요. 이 한국에 가입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건 중국을 견제 또는 배제하는 이 협력체에 우리가 가입하는 걸로 비춰질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가입을 사실상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별도로 의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서로 비판했습니다. 정작 미국 측에선 불만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번 방안에서 내민 청구서에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 현안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지 국회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엽적인 공방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흰 정장 차림으로 전용기에서 내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아래에선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폴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펠로시 의장을 맞이합니다. 영접하러 나온 우리나라 국회 관계자나 정부 인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의회 인사의 의전은 국회 담당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 인사가 아닌 의회 인사인 경우에는 파트너인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것이 관례고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도 국회의장을 직격하며 거들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방한 환영 의전팀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의전상 결례가 있었다면 1차적으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미국 요청으로 실무진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회 외교가 오면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영 의전을 하지 않기로 사전 협의를 거쳤고 미국 측에서도 별도의 불만을 나타낸 건 없단 겁니다.
한미 양측이 이미 합의한 사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셈입니다.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펠로시 의장은 우리 정부에 사실상 반중 행렬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외교 안보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불필요한 정치 공방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안에서 경호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만나려 기다리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국회 사무처의 경호원들이 무리하게 제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고 이후 이용수 할머니는 JTBC 취재진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국회 사랑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식사가 예정된 장소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1시간 전쯤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와 국회 경호원과 언쟁이 오가더니 아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휠체어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할머니, 잠깐 여기 다치세요. 안 넘나 이거? 안 넘나? 예. 일단 일어나시죠. 안 넘나? 이거 뭐야? 경호원들이 펠로시 의장 동선에서 이 할머니를 떨어뜨려 놓으려다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곧장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이후 이용수 할머니는 JTBC 취재진에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뭐 훌렁훌렁하게 이건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 충격이 커요. 이 할머니 측은 엑스레이상 골절과 같은 특별한 부상은 없지만 혈압이 많이 오르는 등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논란을 몰고 다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귀를 열겠다던 교육부 장관. 정작 오늘은 언론도 피하고 침묵 모드였습니다. 사퇴로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신뢰성도 부족한 장관에게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성화성 기자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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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 47명과 교육단체가 모인 범국민연대가 국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교육 전문가가 아닌 장관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과 교육 개혁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입학을 앞당겨 아이들이 더 빨리 공교육에 들어서게 하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유아교육은 이미 공교육인데 왜 자꾸 공교육에 편입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요. 최근 박 장관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집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자주 바꿔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신속하게 철회하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는 커지는데 박 장관은 예정된 언론의 질의응답을 피하며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관계로 이사하시겠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요? 질문하는 결과라고 답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반발은 교원단체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대통령실에선 교육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관의 소통이 서툴렀던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쎄요,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대통령실은 만 5세 입학 추진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다시 시사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좋은 정책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 보다 직설적으로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반대하거나 좀 부정적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수가 없지요. 거센 비판에 직면한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의 폐기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겁니다. 그런데 혼란의 책임은 교육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부 가는 데서 이런 부분 등이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고 공론화지 필요한 것 등이 좀 사상된 채 소통에 있어서 이렇게 서툴렀던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실은 교육개혁의 수단 중 하나로 취학연령 하향이 제시된 건데 해당 사안만 잘못 부각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역시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을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덜컹 수용한 대통령의 인식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뒤 숨진 참고인 김모 씨에 대해서입니다. 처음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JTBC가 성관이 내역서를 공개하자 김혜경 씨의 선행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JTBC가 숨진 김 씨의 생전 행적을 더 취재해봤습니다. 김혜경 씨의 최측근인 배모 씨와 선거 일정을 함께 해왔다고 지인은 전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를 보신 뒤에 이재명 의원 측의 달라진 해명을 짚어보겠습니다. JTBC는 어제 숨진 참고인 김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이 선관위에 직접 신고한 내역서에 김 씨 이름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전화 왔다고. 이 돈이 나갔는데 이거 정당한 활동이니까 임금 내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맞다고 해내겠다고. 이재명 의원은 어젯밤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건 다른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숨진 김 씨는 선발대 차량을 운전하면서 김혜경 씨와 선거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해당 차량엔 김혜경 씨 최측근 배모 씨도 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어쨌든 연결이 돼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수행기사로서 그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인데.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 가운데 배우자 전용 차량과 기사를 둔 건 김혜경 씨가 유일했습니다. 선발대 기념으로 거기 운전을 하셨어요. 가게 되면 뭐 식사 장소도 뭐 미리 정해놓고 다 세팅해놓고 앞에서 이제 끌어가는. 숨진 김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79일 동안 수당 1,5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당으론 20만 원, 월급으로 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숨진 김 씨가 이 의원 측 해명대로 단순히 차량 운전으로만 수당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형식적으로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한 달 내내 다닌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 3일 다녔는데. 한편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최초 제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 혹은 이재명 의원 측이 해왔던 해명과 반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달 28일입니다. JTBC는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이 카드 바꿔치기 결제를 할 때 사용된 그 개인 카드를 빌려준 사람이다. 이걸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날에 국회 취재 기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토요일에 이 의원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참고인 김 씨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입니다. 발언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제 뉴스룸이
김 씨가 김혜경 씨 측 운전기사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떤 입장을 냈죠? 네, 그제도 이승환 기자 리포터와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김혜경 씨 수행단의 운전기사였다, 또 김혜경 씨 측 운전기사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보도 후에 같은 날 밤에 이 의원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시면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을 보면 저희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김혜경 씨가 탄 차의 운전자라고 범위를 좁혀서 그 차 운전한 사람 아니다고 부인하며 숨진 김 씨와는 없는 인연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일부 보좌진은 오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오보라는 말까지 했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어제 입장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 의원 측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의원 측 스스로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한 내역입니다. 이재명 캠프가 숨진 참고인 김 씨에게 배우자 차량 기사라며 활동비와 급여로 지난해 9월 28일 1,240만 원, 또 같은 해 10월 20일 340만 원 이렇게 두 차례 지급한 기록입니다. 보도 직후에 이 의원은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시면 김모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에 저희 보도에 대해 김 씨와는 인연이 없다, 음해와 왜곡이다라고 하더니 하루 만에 자신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으며 우리 캠프에서 일한 것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이처럼 이 의원 측이 숨진 김 씨와 애써 거리두기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과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충분히 검증한 후에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당초 김 씨 죽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려던 경찰은 저희 JTBC 보도 이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김 씨가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혹시 밝혀야 할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JTBC가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네. 김 씨의 사망으로 혹시라도 사실이나 진실이 덮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은 뒤에 여러 갈래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석사 논문의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숙명여대는 조사를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탐사보도팀 오승렬 PD입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을 검증했습니다. 추상화의 아버지 파울 클레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관련 도서와 논문을 모두 찾아 표절 판독 프로그램의 대조군으로 넣었더니 당초 10%였던 표절률이 42%로 치솟았습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 이제 옮겨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거든요. 보도 후 숙명여대는 표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내 규정은 예비조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승인, 본조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판정 순입니다. 숙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쳤습니다.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5달째 열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조사는 30일,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연구윤리위가 본조사 실시 승인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없었습니다.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본조사를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냥 본조사 들어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체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 요인 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한 상황이죠. 숙명여대 총장이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 동문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부당한 압력 탓에 조사에 차질이 있다는 겁니다. 숙명여대는 비공개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대 동문회 측은 그러나 실제로는 조사를 멈춰놓고 외부 압력을 탓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뇌출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왜 수술을 하지 못했던 건지 복지부가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의료계에선 신경외과 의사가 모자란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복지부는 오늘 서울 아산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24일 이곳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가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숨졌기 때문입니다. 초동 대응부터 환자 전원까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현장의 사실관계 확인하고요. 위반 사항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관할하고 있는 송파구 보건소입니다. 복지부 조사에서 병원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이곳에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당직자의 대처와 병원 전원까지 걸린 시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응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씨가 통증을 호소한 즉시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뇌출혈을 막지 못했고 당시 병원에 학회와 휴가 등으로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서둘러 보냈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선 A씨 사망 원인을 만성적인 신경외과 의사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도 뇌졸중 치료 체계의 부재를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만성적인 저수가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뇌졸중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형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우리나라 빅5 병원의 뇌혈관 의사가 2~3명밖에 없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수술 위험도와 중증도에 비해 수가가 낮아 의대생이나 신경외과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학회들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이달 말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파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퇴론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이 재판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헌법이 정한 지위와 권한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받거나 재판을 도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죠. 법조계에서는 떳떳하다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휴가를 내고 이틀째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과 통화에서 거취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지위와 권한, 책임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중이던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업가 A씨는 재판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 의류와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접대는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거나 재판을 도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관이 떳떳하다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돈이 오갔다는 의혹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정의의 상징인 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과연 재판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담당 변호사는 골프 의류와 현금 500만 원을 이 재판관에게 전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만나 확인해보니 골프 의류만 갖고 있었습니다.
현금 500만 원에 대해선 A씨 소송 비용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행동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어제 이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2달치 CCTV를 추가로 입수해서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앞, 교사가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물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다수 다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영상 속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지난 2달간의 CCTV를 입수해 추가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지 분석 중입니다. 현재 학대 의심 신고가 된 교사 2명은 어린이집에서 면직 처리된 상태인데 현재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JTBC에 설명할 입장이 없다고 한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아이 학부모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시청과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 아동 학부모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수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김포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된 영상 속 모습을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견을 의뢰해 수사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를 직접 거론하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중징계 배경에 대통령의 분노가 있었다는 주장을 거론하면서 윤리위 징계 배후에 윤심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강인선 대변인이었다면서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발언을 두고 자신과 가까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직접 비판에 나섰는데 이 대표는 박 대변인이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유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윤리위 징계와 비대위로 가는 일련의 상황에 윤 대통령의 의중, 윤심이 작용했다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 대표가 이를 거론하며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 상황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조혜진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의 맞불 당헌 개정안을 냈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비대위 구성을 사실상 강행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전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드러나고 재판을 거쳐서 출소하기까지의 과정을 김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교도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취재진 앞에선 안 전 지사는 출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 나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비서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성추행도 수시로 겪었다는 겁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 퍼질 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가능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헛기침만으로도 그리고 눈빛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지위입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안전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비서인 김 씨가 안전지사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안전지사는 결국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9년 9월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폭로가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뒤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안전지사의 측근은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3년 6개월의 수영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안전지사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민관협의회가 이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건데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도 비슷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달 말 우리 대법원에 2번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신의 한국 자산을 파는 걸 미뤄달라는 겁니다. 그 대신 배상 문제를 풀 해결책으로 미쓰비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제시합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인사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쓰비시는 이번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박진 장관이 일본에 다녀온 뒤 미쓰비시와 비슷한 시기에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이 외교부 의견서에도 우리가 꾸린 민관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정부가 따로 의견서를 냈는데 해법은 거의 같은 셈입니다.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피해자 측과 상의도 없이 의견서를 냈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협의회에서 이후 시솔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외교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3번째 민관협의회를 열겠다지만 피해자 측은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신욕쟁이 식당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버거 가게 소셜미디어입니다. 치즈 넉넉히 넣어달란 이 손님의 주문서를 올리고 대뜸 숫자 10이 들어가는 욕부터 날리더니 아첨꾼이다, 기회주의자다, 온갖 험한 말 끝에 치즈 더 안 줬다네요. 또 다른 주문엔 치즈 많이 줬다며 운 좋은 줄 알라고 이렇게 한껏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혼잣말도 아니고 남들 다 보는 공간에 손님한테 욕한 걸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건지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식당 내부 사진에다간 포크, 칼 달란 손님이 많은지 미국식으로 손으로 먹어라 라는 글도 올려놨습니다. 논란이 일자 식당 측은 사과를 하고 해명했는데요. 솔직한 성격을 바탕으로 나름의 컨셉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욕쟁이 할머니 식당의 새 버전이란 뜻일까요? 당시 이런 식당 인기 끌면서 같은 컨셉의 대선 광고도 있었죠. 맨날 쓰잘데기 없이 쌈박질을 하고 지랄. 에이, 우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밥 더 줘? 허먹어 이놈아. 이런 광고에서 보듯 욕쟁이 할머니 식당의 핵심은 2가지죠. 첫째, 욕은 뒤가 아니라 당당하게 면전에서 한다. 둘째, 말로는 툴툴거려도 뭔가 더 챙겨준다. 이런 거 없이 온라인 통해 뒤에서 욕해대는 식당. 그건 그냥 뒷담화 식당 아닌가요? 다음 브리핑은요. 장판 및 신사임당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거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신사임당 얼굴만 남아있거나 그조차 온전치 않아 이게 돈인가 싶은 것도 있는데요. 장판 밑에 보관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세종대왕도요. 용안이 이렇게 시커멓게 탔는데요. 이건 창고에 불이 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이 환수에 폐기를 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약 2억 장, 무려 1조 1,5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가로로 쭉 한번 이어보면 경부고속도로를 30번 왕복한 수준이고요. 세로로 이렇게 쭉 쌓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9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괜히 나름 잘 둔다고 장판 밑 같은 데 숨기고 그랬다가 괜히 5만 원짜리 2만 5천 원으로 만들지 마시고 가까운 은행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방학을 맞아 정문 공사를 하다 쏟아진 철제 빔더미에 깔렸습니다.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2.5m가량 되는 철제 H빔 더미를 실은 1톤 트럭이 초등학교 앞에 도착합니다. 내릴 공간을 찾는 60대 노동자 A씨. A씨는 작업 중 쏟아져 내린 철제 빔 더미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A씨를 꺼내려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돌을 쌓아 간신히 틈을 벌려 A씨만 옮깁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방학을 맞아 정문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곳에 설치하려던 철제 빔이 60대 노동자를 덮친 겁니다.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로 공사 8일째였습니다. 현장엔 한 명의 관리자와 A씨를 포함해 2명의 현장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산업안전공단은 현장 소장 등을 불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터널 입구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불까지 치솟았습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과 시민들이 달려들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터널 진입로 외벽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강한 충격에 2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희뿌연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을 향해 달려갑니다. 터널 안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이어 차량 안을 살핍니다. 구조에 나선 사람은 휴가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까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여성 운전자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에서 구조하여 이제 도로가로 잠깐 눕혀놓은 다음에 긴박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돕는 손길이 하나둘 보태지면서 2차 사고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구조한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며 119에 신고하고 현장을 수습하며 뒤따르는 차량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분들과 함께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파편을 다 치우고 15분 정도 경과한 다음에 도착한 소방에게 여성 운전자를 안전하게 인계하여 소중한 목숨을 구한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와 시민들의 선행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내일 아침 8시 8분에 역사적인 여정에 오릅니다. 오늘 오전엔 발사대로 옮겨져서 우주를 향해 선 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발사에 성공을 하고 먼 길을 돌아서 연말쯤 달 궤도에 진입을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다누리가 탄 팰컨 9 로켓이 미 플로리다 발사장에 우뚝 섰습니다. 발사일이 원래보다 이틀 밀렸지만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했기 때문에 달 궤도 진입 일정은 12월 16일, 변동이 없습니다. 발사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변수로 꼽는 날씨도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 8분 우주로 향합니다. 다누리는 발사 40분 만에 발사체와 분리되고 1시간 뒤엔 첫 교신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태양 쪽으로 갔다가 돌고 돌아 달로 가는 넉 달 반이 넘는 우주 여정에 나섭니다.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건 무게 때문이었지만 대신 장거리 우주 비행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저희가 12월 16일 날 달까지 가서 보름 동안 또 달궤도 진입하는, 그래서 12월 31일 날 저희가 궤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 아마 아직 좀 먼 여정이 이제 시작인 거죠. 다누리의 모든 운영과 통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합니다. 달상공 100km에 도달하면 다누리는 모두 6개 탑재체를 이용해 탐사에 들어갑니다. 2030년 우리의 달 착륙선이 내릴 장소를 찾기 위해 달 표면을 쉴 새 없이 찍고 자기장 측정과 자원 탐사 등 과학 실험도 진행합니다. 특히 우주 인터넷으론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영상을 지구로 전송합니다. 다누리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음영 카메라도 실려 있습니다. 이번 발사가 2025년 유인 달 탐사선을 쏘려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음영 카메라는 태양이 비춘 적이 없는 달의 극지방에서 얼음을 찾습니다. 물을 찾는다는 건데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는 미국으로서도 다누리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함께 준비한 나사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ey really well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lunar spaceflight. They just didn't have the experience. So we're really hopeful for this mission. 다누리의 임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 성공하게 되면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달만큼 커다란 기대를 품은 다누리는 내일 아침 달의 신비를 풀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폭염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대구와 경주의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서울 32도, 광주 33도 등 무덥겠습니다. 흐린 날씨와 소나기로 습도도 올라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도에서 2도 더 높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박순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언론의 검증을 공격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야당의 대표 후보는 언론의 취재를 음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런 이분법은 세상의 넓은 스펙트럼을 다 담지 못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